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 대상일까요? 네, 일단 기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5월부터 6월 1일까지 작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기간입니다. 정부에서 내가 대상이다 하면 친절하게 이미 안내를 한 상황인데요. 1285만 명에게 안내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을 보면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자 이렇게 크게 4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소득자에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내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세금 신고했다. 그러면 뭐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가게 하시는 분 아니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라고 해도 금융소득이 워낙 많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별도로 신고소득 하셔야 되고요. 아마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도 5월 2일까지 내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연금소득의 경우 사적인 연금이 1,500만 원 이상 되거나 공적인 연금 가운데도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기타 소득으로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쭉 꾸준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수입이지만 연 3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 제외 대상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퇴직소득에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나는 대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 끝낸 근로소득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또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역시 해당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절세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받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연소득이나 또 여러 가지 원고료 같은 것들이 3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하면 해당이 되지 않고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이 안 되는 연말정산자, 예컨대 보험 판매업에 종사하시거나 방판 혹은 계약 배달 판매업에 종사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수입이 7,500만 원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번 대상 되지 않으니까 이 세금 신고하는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보통은 근로자는 많이들 해당이 안 되시는 것 같고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잊지 말고 내셔야 하는데요. 근데 영세 사업자라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 국세청이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전화로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런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내를 받고 나면 아마 그 동네마다 그 지역에 있는 세금 신고하는 관청에서 굉장히 줄 길게 서 있는 거, 특히 말일 가까워지면 이런 모습 보실 텐데 소득이 크지 않다 하면 거기까지 굳이 안 나가셔도 되고요. 회계사, 세무사 별도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5월 1일부터 633만 명이 모두 채움 안내문을 아마 이미 받으셨을 거고요. 모두 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 직장인, 또 임대소득자나 연금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전 안내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5월 달에 내가 이거 이렇게 절차대로 하면 되겠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직전과세 미달 사업자들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지 않은 개인 사업자라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도소매업이라면 6천만 원 이하, 또 제조 음식점업이라면 3,600만 원 이하, 또 임대나 서비스업은 2,490만 원 이하, 모두 채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 1544-9944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간편 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전화를 하시면 ARS 전화니까 어떤 것들을 입력하세요 이런 순서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납부자의 경우에 이제 전화를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서 여기 안내를 받으실 거고
개별 인증 문자를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나면 주민등록번호 넣으십시오 하는 안내가 나올 테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가상계좌 문자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대로 됩니다. 이 안내하는 음성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 신고를 하고 혹은 내가 환급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마치셨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공제에 대한 수정 같은 것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기존에 하시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접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특히 소득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세금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비용이잖아요. 이런 시간과 비용 대폭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비교해서 신고하는 절차가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대표적인 절세 항목이라고 한다면 인적 공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집에서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쪽에서도 인적공제를 받고 다른 쪽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추후에 부적격으로 이제 다시 통보받으시고 일할 계산이라고 해서 그분을 세금에서 뺀 값에 따라서 매일매일 일종의 이자, 범칙금의 형식으로 원금 플러스 이 혜택을 본 기간에 대한 그 추가 금액을 내셔야 되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 요건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등본을 함께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 인적공제가 누락되거나 이 인적공제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환급 금액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낼 목적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때도 큰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올해부터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요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모두 체험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미리 제외가 되니까요. 모두 체험 신고하시는 과정에서도 한번 안내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 함께 알려드립니다. 또 과다공제, 이건 반드시 예방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한 번에 이쪽에서도 공제 저쪽에서도 공제, 이거 불가능하고요. 부양가족에 고령자가 있다고 해도 역시 안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능하시고요.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적공제자를 추가로 등록을 하려고 할 때 아마 그 모두 체험 공제 아까 전화 걸어서 하신다는 그때에도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자를 통해서 공제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물어볼 때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공제를 받으셔야 추후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없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 안내를 받고 나면 내가 이게 좀 헷갈린다 하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공제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인적 공제를 또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홈택스 등에서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공제, 이런 인적 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 공제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경로우대 관련해서 공제가 있습니다. 100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제 금액이 크고요. 기본 공제 대상이신 분이 만 70세를 넘었다. 내가 모시고 산다. 이 경우에는 한 분에 1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가족 가운데 장애인 공제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기본 공제의 대상자인 가족인데 장애인이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한부모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실 수가 있으면 역시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녀자 공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여성 근로자나 세대주인 여성이 해당이 됩니다. 일부 요건을 충족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다 혹은 세대주 여성이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50만 원까지 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 희귀 질환자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가족관계 등록부 상으로만 있는 건 안 되고요. 실제로 생활을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부양 공제의 경우에도 내가 여기 증명서에 같이 주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연소득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버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연소득 기준이 항목별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 좋겠고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여기에서 그 고령입니다 할 때 중복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기본공제로 아까 인적공제 받으셨다면 여기에 추가로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둘 중에 금액이 더 높은 곳들, 그러니까 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 확인해서 그쪽으로 한 번만 공제 받으셔야 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종합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좀 힘들고 사업하는 경비라던가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증빙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 했을 때 하고 50만 원을 번다 했을 때 세금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네. 이게 과세표준을 줄인다는 건 국세청이 보기에 이 사람의 소득이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지만 실제 과세 대상으로 삼는 금액은 50만 원까지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을 줄인다는 게 실제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기업으로 치면 여기에서 실제로 투입되는 인건비, 판공비 이런 것들 줄이고 실제로 남긴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필요 경비라는 걸 인정을 받게 되면 실제 매출보다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 금액에서 제외해주는 비용인데요. 사업체의 수입 발생을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보면요. 매입비라는 게 있는데 재화를 매입한다, 외주 가공비를 쓴다, 운반비를 쓴다 이런 것들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연예인이다 하면 이 사람이 예쁘게 보이기 위해, 멋지게 보이기 위해 해당 배역에 사용하기 위해서 옷을 구매했다, 신발을 구매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인건비라고 하면 해당 업체에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또 외주나 용역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실제 사람을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또 임차료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무실 임대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임차를 했다, 건물주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나 계좌이체나 세금 계산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차량 유지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강연을 하든 사업을 하든 판매를 하든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들이 증빙이 된다고 하면 주유비나 보험료나 수리비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비용 인정받으시면 당연히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이 필요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다 되는데 좀 특이한 게 필요 경비에 경조사비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낸 것도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들의 영세성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감해주는 것들도 있고 사실 사업을 한다는 건 거의 인간관계를 유지해서 진행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한 조세 체계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개인 사업자의 경조사비나 접대비 같은 것들은 비용 처리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경조사비나 접대비가 각각 건당 20만 원씩은 인정이 되는데 연간 총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접대비도 해당이 되는데 이 접대라는 건 뭐 밥을 사거나 아니면 같이 간단하게 음주를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카페에서 커피를 접대할 수도 있을 텐데 사업과 관련해서 사람 만나느라고 돈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다만 다른 용도로 쓰고 여기다 맞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접대비의 경우에는 10,000원을 초과한다. 반드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청첩장이나 세금 계산서 외에 실제로 이 사람과 나눴던 문자, 또 현장의 사진 이런 것들도 요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테고요.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공과금도 필요 경비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하느라 이런 돈 썼다, 식당을 운영하느라 이런 돈들 지출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그 해당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또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표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사업 관련해서 이거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고 정말 사업하려고 일하느라 필요했다는 걸 반드시 증명을 하셔야 되니까 적격 증빙 서류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해 새로 신설된 세액공제 제도도 있죠. 바로 결혼 세액공제인데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아예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어서 결혼 좀 늦게 할 걸 그랬다. 이런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절세 효과가 어떻습니까? 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그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좀 달라지는데 당연히 소득이 크다, 돈을 많이 버는 분이다 하면 소득 자체를 과표에서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내가 소득이 많지는 않은데 세금을 낼 때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은 세액공제가 유리하죠. 세금 내야 되는 돈을 깎아드리는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 출산, 양육 세액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이게 결혼, 출산, 양육이 모두 줄어드는 세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일종의 안간힘이 담겨있는 정책인데 모든 신혼부부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니까 내가 세금 500만 원 내야 되는 사람이다 하면 그중에서 신혼부부라면 100만 원을 무조건 빼주는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각각 50만 원씩 빼달라고 받으실 수도 있고 한 번에 100만 원 빼달라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 세액공제는 당연히 신혼부부만 해당이 되고요. 2024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결혼을 해서 근데 결혼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혼인신고 하셔야 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이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되셔야 되고요. 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해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실 때 그 혼인신고 한 해 빼드리고요. 또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이거 빼드리게 되는데 반드시 챙겨서 신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이게 아이가 많이 태어날수록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 한 명당 세액공제 15만 원까지 연간 받으실 수가 있고 아이가 2명이다 그러면 35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혜택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3명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35만 원을 드리는데 2사람을 초과해서 여기에서 더 낳았다 그러면 아이 한 명당 30만 원 추가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이가 3명이다 65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아이가 4명이라면 95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대상도 좀 확대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내가 직접 낳은 아이나 입양가정, 위탁가정까지만 포함이 됐는데 앞으로는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는 조손가정에도 아이에 대한 이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고요. 또 과세 중에 출산이나 입양이 추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작은 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 우산 공제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중기부가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고령이라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디에 가서 생활 안정자금을 갑자기 빌려올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퇴직금도 없는데 이걸 일할 때 미리 마련해 두자 하는 일종의 내가 만드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또 무등록 소상공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월에서 5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을 말씀을 드리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여기에 넣어두신 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예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소득은 400만 원만 번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소득공제 한도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돈을 좀 많이 버는 개인 사업자다 하면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까지 또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희망 장려금도 지급을 하고요. 또 경영이나 교육 등도 지원을 합니다. 이 4월이나 5월 중에 신규로 가입하시면 여기 혜택이 추가되는데요. 신규 가입 프로모션을 지금 정부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시면 네이버페이 3만 원 지급을 할 예정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희망 장려금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합니다. 동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혜택 알아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산불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납세자라던가 각종 피해자들에게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하는 이쪽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이 기한이 연장이 되는데요. 14만 명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9월 1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안타까운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자 혹은 전투기 오폭 사고도 있었죠. 그와 관련한 피해자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유족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수출 중소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내가 연장 대상이 되었는지 요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납부 자체는 9월에 하셔도 됩니다. 9월 1일까지 납부 자체는 미루셔도 되는데 내가 얼마에 해당이 되는지 신고할 대상이 뭔지 이 신고 기한은 6월 2일까지 그러니까 신고 기한은 6월이고 납부 자체는 9월이다. 요거 시차가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소득세 다양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길래 이걸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네, 요걸 사업소득 신고로 할 건지 아니면 그 기장 신고로 해서 추계 신고를 할 건지 요 구분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에 소득이 좀 큰데 이 장부상에 기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좀 혜택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아예 소득이 작아서 굳이 기장까지 하실 필요 없고 간편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유리하신 분들이 있어요. 간편 신고하시는 분들은 기장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즉 그 장부를 쓰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굳이 세무사 따로 고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 비용도 제법 나가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부 작성 시에 실제 사용 금액을 차감해서 신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 추계 신고는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니까 소득이 되게 크지는 않은 분들이 업종의 평균적으로 혹은 그거보다 약간 소득이 적다 하는 분들은 경비율이 대략 이쪽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통계를 국세청이 이미 갖고 있거든요.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략 신고를 하면 큰 손해는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큰 비율로 공제가 가능한 추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평균치들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딱히 비용 처리할 게 없는데 하는 분들도 이 방식을 따르면 업계 평균치로 빼주는 정도는 받아가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따라서 이 월세를 전세로 계산해서 이 신고하시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따져보셔야겠는데
여러 가지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가 있죠. 또 부부의 경우에는 4천만 원, 임대소득이 4천만 원 정도 된다 하시면 역시 분리과세로 절세를 하실 수가 있는데, 분리과세라는 건 이게 종합소득세에서 한 번에 내시는 거 말고 분리해서 금융소득하고 따로따로 내신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것들은 2천만 원, 4천만 원 좀 넘어가는 경우에는 세무사하고 상의해서 절차 상의해 보시고 소득 신고하시는 게 유리하니까 이런 것들 익숙치 않은 분들은 그런 방식을 권해드리고,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공제가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불로소득의 일종이라고 정부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점, 소득 그대로 이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소득에 해당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소세 신고가 조금 어려워서 세무사에게 꼭 맡기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젠 신고 방법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종합소득세 신고 6월 2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하고 동시에 신고하시게 되고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좀 기간이 넉넉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가능한데, 홈택스는 기존에 컴퓨터로 접속해서 하셨던 그 방식이고요. 손택스는 모바일 말씀이니까 편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첫 화면을 딱 여시면 여기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채움에 해당하는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에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시면 간편 신고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이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도 안내를 많이 하더군요. 또 1,000만 원 초과하는 세금을 내가 내야 한다. 한 번에 내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거는 최대 2달까지 분납이 가능하니까 별도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